책임. 먼저 명확히 전제할 것이, 우리 민법은 이제 원시적 불능이 이제 원래 무효인데, 이 원시적 불능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철사 괄책임만 535조 1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우측에 21번을 보면은 계약교섭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게 나와있죠. 이런 계약교섭 부당 파기를 비롯해서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여타의 경우는 계약체결사 괄책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우측 21번 계약교섭 부당 파기와 같은 경우,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계약철사 괄책임을 인정하지,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21번처럼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철사 괄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요게 기본 줄거리니까 이 말이 가장 핵심이고, 먼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철사 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 요건은 정확히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8월 10일 날 매매했다, 계약 체결 전 8월 8일 날 매수를 했다,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무효다. 여기까지 이제 총칙에서 주로 물어보는 사례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여기 이제 목적물 인도무자 매도인, 얘는 요게 이제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 멸실되는 사정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걸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죠. 거꾸로 이제 이 경우에 상대방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계약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상대방은 반대로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이 선의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을 것이고,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손해를 법률 용어로 실내이익,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으니까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준비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효니까 돈 쓸 일이 없는데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계약이 유효하고 믿으니까 부동산 특성상 현장 답사를 한번 가봤다. 그랬더니 없더라. 여비 날렸다. 이런 것들. 이런 손해에 대해서 얘가 그대로 부담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535조 1항에다가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이게 535조 1항 계약철사 괄책임이고, 이 경우 실내이익은 마지막 이행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이행이익은 글자 그대로 이 계약이 유효하였다라면, 바꿔 말하면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행되었다라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전매에서 전매 차익 얻는다. 이런 것들, 전매 차익 같은 거. 근데 여기 지금 실내이익은 결과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얘가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고, 그래서 입은 손해가 실이익인데, 요게 1,3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행되었다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 1,300까지 다 배상 청구를 뭐 한다는 거. 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배상 청구한다. 여기까지. 19번에서 1번 지문이 가장 핵심이고, 우리 민법은 오직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조문 숫자도 외워버려. 535조 1항이다. 계약철사 괄책 인정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계약의 원시적 불능의 사실 칠판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모르는 데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과실이 있으면 계약적 괄책 인정되지 않는다. 3번의 경우에 계약의 의무 부담 행위에 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토지거래 허가제 떠올리세요. 총칙에서 배운 시장구조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죠.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유동적 무효로 보죠. 무효니까 채권 채무 발생이 안 되죠. 또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의 문제는 생길 리 없죠. 그 내용인데, 여기다가 말로 이걸 넣어놨나 모르겠어요. 3번 지문에 틀린 건 없어요. 맞는데 이게 이제 굳이 계약 체결사 괄책임하고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맞기는 맞아요. 실내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5번 이행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도 실내이익을 한도로 한다. 5번은 틀렸고,
20번의 경우는 갑이 그 소유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7월 10일에 치는데 14일에 파손, 원시적 불능, 무효다 1번 맞고, 2번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만 원 비용으로 7월 13일에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다. 왜 받았느냐? 요걸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고 그래서 매수할 생각이 있으니까 진품이냐 아니냐 감정을 받았겠죠. 이런 게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 소원에 해당이 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내이익. 3. 을이 실내이익의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처일 당시에 그 도자기가 파손된 사례에서 선의화되며 무과실 요구되어야 한다. 선의 상대방은 무과실인 거 3번에 틀렸고, 4번의 경우에 목적물 인도물 여기서 매도임. 갑이 계약처일 당시에 도자기가 파손된 사실을 몰랐으며 모른 데서 과실이 없다면 이 목적물 인도무자는 이행이 불단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4번 질문 당연히 맞고 배상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5번 을이 입은 비용 손실을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하고 그 손해가 이행이익을 넘어도 갑은 이행이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진다. 실내이익은 이행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5번 질문은 이번은 맞고, 계약교섭에 부당 파기된 경우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대신 무슨 책임을 인정한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먼저 이것도 야매로 해봐야 문제 못 푸는 거야. 첫째,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빵점짜리가 수두르겠다는 거야. 이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을 교섭하다가 중도에 파기를 하였다. 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고 질문을 쭉 내놔서 정답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더래요? 계약 자유원칙강에서 계약을 교섭하다가 자기 임의로 뭐 할 수도 있어? 중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는 없잖아. 그게 계약 자유원칙이야. 원칙 아무런 책임도 없어. 그게 정답. 근데 또 야매로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뭘 아까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 들고 나왔단 말이야. 원칙 계약 교섭을 중도에 파기하더라도 계약 자유 원칙 입각에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이 사례 같으면 갑이 이제 을하고 자기 건물을 팔기 위해서 계약을 교섭하는데 계약 체결에 관한 요게 이제 항상 들어가야 돼요. 확고한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했어요. 너하고 건물 틀림없이 매매한다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쪽에서 계약 교섭 부당 파기했다. 이런 경우 뭐가 들어가야 돼? 계약자 확고한 신뢰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고, 요리되면은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니까 우리 판례는 뭐가 성립한다고 본다? 불법행위. 따라서 1번 질문, 당사자사의 계약처럼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여기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2단계로 이제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이 갑이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을에게 발생이 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이 유효하였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라. 전 손해가 아니고, 그게 2번 질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신뢰 손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신뢰 손해 한정에서만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게 아니고. 따라서 3번 질문,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3번 질문이에요. 계약의 경쟁 체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는 얼마 들어간다고 견적서를 냈다, 이런 거는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에요. 이런 거는 여기 손해 포함이 안 되니까 3번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그 다음 4번 요거는 지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때문에 계약이 지금 성립되기
전이에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근데 이행비용은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고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행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비용은 원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지출하게 되면 자기의 위험부담과 책임을 지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 이행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 못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 듣겠나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 요 우리 또라이도 아닌데 계약도 성립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이행비용을 지출했겠냐 그 말이야. 여기 꼭 들어가야 돼. 상대방 뭐에 의해서 요게 꼭 들어.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가 틀림없이 너하고 계약 체결한다. 그래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좀 이행하라.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거는 외적으로 여기 손해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문제 못 풀어요. 계약교사 부당파기는 시험에 한 열 몇 번 출제됐는데 열 몇 번 별표 100날 쳐봐야 맞힌 사람 별로 없어. 왜냐? 야매로 공부하니까 항상 원칙을 전제하라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원칙 계약교섭을 중도에 파기하도 책임질 필요 없다. 그게 원칙이야.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계약처에는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 상대방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하면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럼 불법행위 성립되니까 상대방이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신뢰손해 한정된다. 이게 그 다음 원칙이야. 뭔지 알아들어요? 여기 신뢰손해는 뭐든 포함이 안 된다. 이행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 왜냐?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4번처럼 상대방은 뭐에 따라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얀매로 공부하면 이게 왜 틀리는가를. 그 다음 5. 4번까지 그냥 재산상 손해대산 이렇게 배상하라 그 이야기고. 그러면 그 이외에 계약교섭을 얘가 부당하게 중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정신적 고통을 한 손해를 우리는 위자료와 그러는데 요 이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 판례. 이렇게 딱딱 정리하라고 말이야. 별표 친다 해서 못 맞추니까.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 요거는 이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 우리 시험에 들어간 매매계약 임차를 비롯해 대부분이 쌍무계약이니까 건물에서 매매했다. 매도인 소유권은 채무, 매수는 대금집 채무, 의존관계했다. 딱 일방이 채무 이행 안 하면서 소유권이 안 하면서 얘한테만 대금지급 청구한다. 밥은 멍텅구리 아니니까 네가 소유권 넣을 때야 대금 못 주네. 동시행항변권. 첫째, 이 536조 동시행항변권과 민법 규정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 동시행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동일한 쌍무계약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변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험은 거꾸로도 물어보니까 거기 22번에서 1번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을 했는데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거꾸로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한번 저기 27번에 2번을 봐보세요. 27번에 2번을 찾았나요? 읽으세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원래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의 채무도 일일 발생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했다. 이런 거는 양채무가 대가적 의존권에 놓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죠. 특약이 없는 한 찾았나요?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우리 시험은 그렇게 출제했다면 27번에 2번을 거꾸로 물어봤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경우도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함께 인정된다. 이렇게 거꾸로 출제했다 그 말이라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양채무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칙 동시행함께 발생이 안 되는가? 23번에 어디가 뻔나? 23번이 아니고 22번이 아니고 그 예간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28번에 박스를 보세요.
기억본 보세요. 사례 분석하세요. 방금 읽어본 그 지문을 떠올리면서 양 참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이 된 것은 동시행함께 원칙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특이하게 있으면 동시행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가? 28번에 기억 분석하라고 말이야.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각서를 하나 써줬어.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하나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정 맺었어요? 수선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임차인 당신이 목적물대로 사용물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배상 해주겠다 각서를 따로 썼죠. 근데 그걸 이행을 못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지금 임대인에게 발생이 됐죠. 그러면 이 채무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될 목적물 반환 채무하고 동시행관계입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왜 아니에요?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채무는 본래 임대차 기업도 발생된 채무죠. 임대인의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하고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된 채무니까 양채무가 의존관계 없잖아. 따라서 기억번 동시행관계권이 없어. 28번 1번은. 그런데 이런 경우도 당사자 뭐가 있으면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온다고. 28번에 기억번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로 그 정도 알아듣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22번에 당사자가 변경되면 동시행관계 소멸한다. 22번은 2번이 틀려있죠. 다시 1번 보세요. 이 경우에 이 두 사람의 매매계약 당사자야. 근데 이 갑이 사망을 했다. 채권 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생겨되죠. 그럼 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에 동시행관계 되잖아. 얘가 소유권이 나면 대금비 청구하면 네가 소유권 내줄 때까지 상속인한테 대금 전무하겠다. 또는 대금 채권이 얘한테 그대로 넘어갔다. 채권 양순과 사이도 동시행관계 생겨나고 얘가 소유권 일은 안 한 상태에서 채권 양순이 대금 지급해라. 그러면 얘는 얘가 소유권 내줄 때까지 네한테 대금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 따라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사망했을 때 상속 이런 경우는 동시행관계가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틀려있고 3번 판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물어보는 판례야.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으로서 동일성 위대는 동시행함께 존속한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 하나 물어봅시다. 이 건물 매매를 했어요. 8월 10일 날 8월 20일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채무자인데 얘 귀책사유에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매매대금 1억 원이고 그럼 원래는 이자 소유권은 채무하고 1억 원짜리 대금 채무가 동시행관계겠죠. 근데 지금 채무자 귀책사유에서 채무불량이 발생이 됐잖아. 그 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채무불량 중에서 요거는 이행불능이 되겠죠.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요 매수인은 매도인 채무자를 상대로서 무슨 조치 취하면 되나요? 여러분 뇌 구조를 바꾸라고 내가 수시로 이야기를 이중매매 가르칠 때부터 요 경우에 채무불능이 있으면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근데 이것만 알아갖고는 민법공부 뭐 한다고 말이야. 이런 건 어떻게 할래요? 지금 매매대금이 1억 원인데 이행불능을 계약 해지하고 기납부한 계약금 돌려받으면 돼요. 그 손해 입은 것 없죠? 근데 1억 원에 매매했는데 요 건물이 1억 5천으로 뛰었어 그 사이에. 그래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멸실이 됐다고? 그럼 아까처럼 해지하고 기납부한 계약금 돌려받기 이렇게 양이 안 차잖아. 이럴 때는 계약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1억 원 줄 테니까 그 이야기야. 목적물 값어치에 대한 액수만큼 배상해달라. 그런 거를 전보배상. 계약 해지 안 하고 이때 묻는 게 전보배상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는 대금 1억 원하고 소유권 인척과 동시행관계인데 이자 이행불능 채무불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 채무로.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이게 이제 소유권 채무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니까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이자 대금 채무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목적물 값어치에 대한 액수만큼 물어내라. 그 이야기야. 무슨 말 알겠나요? 이게 상상으로 쓸 때 우리 시험에 많은 거 정리 꼭 해야 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5번 지문
4번하고 5번 연결되어 있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외가 두 가지 있죠. 4번, 5번은 다 맞고. 다 집중. 칠판을 사례해서 1월 10일 날 건물 매매, 2월 10일 날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3월 10일 날 거래 관행이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에 얘가 소유권 이전 하면서 중도금 지급에다 청구하면 얘는 소유권 넘길 때까지 중도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 당연히 행사 뭐 하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니까. 역으로 뒤집으면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 아직 도래하기 전이니까. 오버치는 매치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두 가지 있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 도래했다. 3월 10일. 그러면 원래는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만 동시행관계인데 여기에 플러스 중도금 지급, 그 다음에 특기 유념할까? 여기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 지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 이행 지체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연 손해금거래. 요게 통째로 소유권이라고 동시행관계가 된다고 말할게요. 따라서 이제 3월 10일이 도래한 이후, 잔금 지급에 도래한 이후부터는 얘가 중도금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행 지체 책임 질 필요가 없죠. 요거 하도 물어보니까 사례 풀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무불량 이행 지체 책임지고 잔금 지급에 도래하면 동시행관계니까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 지체 책임 안 지잖아. 요거 갖고 놀아야 되고. 이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 경우에 얘가 2월 10일 날 이미 사업하는데 부도가 났다. 부도가. 얘 건물 조만간 집행 들어간다. 그러면 3월 10일까지 기다려봐야 소유권 이전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처럼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명칭도 참 잘 붙였던데 가르쳐줬어요. 불안항변권 그러죠. 소유권 이전 못 받을까 불안하니까 얘가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중도금 못 주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한다. 요 두 가지 딱 때리고 원칙 A에 요 하도 물어보니까 쫙쫙쫙 정리. 요 집중 나오니까 정리. 그 다음 23번의 경우에 반립장과 다른 것은 1. 한번 해보세요. 방금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방금 가르쳐줬잖아요. 틀려있죠? 23번 1번은 방금 가르쳐줬잖아요. 틀려있잖아요. 그거. 2. 방금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직업도록 나와. 방금 앞에 이제 문제에서 나왔잖아. 다. 맞잖아. 우리 연습하자 하니까 단어 두 개만 보고 제가 맞다 그러면 내가 같이 딱 확인하는 훈련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다 읽고 앉았으면 제 시간은 못 풀어. 이게 1번하고 2번은 방금 가르쳤잖아. 1분 전에 그 앞에 문제에서 그걸 다시 그 뒷 문제에서 확인하는데 다 읽고 앉았으면 어찌 돼요. 이게 단어 두 개 보고 건너뛰는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이건데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3번도 지금 3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얘가 이행 제공을 해서 잔금 지급 제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 넘겨달라고. 근데 얘가 잔금을 수령도 안 하면서 소유권 이전도 안 하더라 해서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이 앞전에 잔금 줘봤더니 수령 안 하길래 이번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소유권만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요 대목에서 이미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 이야기죠. 역으로 말하면 한 번 이행 제공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 소멸하는 거 이야기인데 소멸하는 거 아니니까 수령지체 뺀 당사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갖고 놀아야 돼요. 여기 임대차 같은 경우 다 집중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도 다양하게 생각날 때마다 출제하니까 건물에도 임대차 했다. 그럼 임대차 종료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물 반환, 동시행관계. 따라서 얘는 네가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해서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당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첫째, 이 경우에 얘가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법이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단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그놈의 부당이득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
갑의 건물을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얘가 계속 쓴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데 이때 임차인은 억울하겠지만 내가 임대차 종료 이후에 이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부당이득 반환을 못 친다. 근데 이때 꼬우면 요 건물에다 자물쇠 채우고 그럼 내가 이제 점유하는 셈이죠. 친척집에 가서 살고 그러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질 필요가 없다. 그 마지막 건 묻는 것이 거기 4번 지문이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5번 판례는 동시행관계를 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죠.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 임차권 등기명 신청해서 등기한 다음에 거주이전을 한다.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면 보증금 반환목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맞서가 동시행관계냐? 선 보증금 반환이요. 이유는 이 경우 왜 임차권 등기 신청하냐?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그렇죠. 이미 임대는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 반환. 따라 제일 많이 물론 판례가 5번에 딱 정리하고 24번에 1번 다시 확인하세요.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 맞죠? 원칙이야 이게. 그 대신 이 경우도 우리 시험은 거꾸로 물어봤고 뭐가 있으면 특이하게 있으면 우리 시험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1번처럼 물어본 게 아니고 20 아까 7번에 2번 질문에 특이하게 없는 그 특이하게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가르친 것처럼 특이하게 물어봤다고 우리 시험은 24번 1번처럼 묻는 게 아니고 1번은 맞고 이 확인하세요.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 2번 질문 시험에 사례로 무조건 출제돼. 언제부터인가를 잘 봐야 돼.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이후부터 이때는 중도금 지급도 동시행관계로 바뀌니까 이행지 책임 질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 물어보면 아까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을 요걸 물어보면 요거는 이행지 책임 져야 되고 중도금 미지급이 되죠. 그거를 사례 문제 풀 때 꼭 확인해야 되고 3번 확인하세요. 23번 문제에서 가르쳐준 판례 또 나온 거예요. 24번에 3번은 들려있죠? 4 요거는 이따 뒤에 해지에서 지급등록 난 548조 2항 매도인처럼 계약 해지하며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부터 돌려준다. 이따 뒤에서 지급등록 나 548조 2항인데 5번 아까 앞에 문제에서 풀 때 나온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5번 더 많이 물어보네요. 아까 제일 소름 부분 제일 앞에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25번은 뭐야? 갑소유 토지의 매수일의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게 거래 관행이죠. 틀린 것은 1. 갑이 이행체과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에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줬다. 중도금 미지급은 참호 불령 중에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니까 최고도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 갑이 잔금 지급을 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단 지연배세금 잔금을 지급한다. 정확히 맞죠? 3.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일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이행지 책임 질 필요 없으니까 3번은 틀려있고 4번의 경우에 매도인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이행지체가 되겠죠. 매도인이 이행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했는데 대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니까 일정 요건을 매도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 5번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거절하면 갑은 즉시 계약자 원래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참호 불령 중에서 이행지체예요. 이행이 가능함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니까 이 경우는 일단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참모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잖아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내에 들어놓은 것이 5번 지문이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 방금 전에 나왔고 2. 수급인의 의무 불령으로 도급인에게 건물 한 채를 지어주는 도급계약 체결했다. 건물이 완공돼서
수급인은 견도되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요 이야기했죠. 그러면 수급인은 의무 불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 학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 채무, 그 다음에 도급인은 거꾸로 보수지급 채무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고. 3번 확인하세요. 우리 실생활에서 맨날 발생되는 사례예요. 3번. 매매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의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매도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니까 근저당도 당연히 말소시켜 줘야죠. 그래서 매도인으로 소유권을 잃는 게 플러스 근저당 말소된 규모는 이코르 매수인의 대금직과 동시행관계다. 실무에서 맨날 발생하는 일이고. 4번 아까 앞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은 판례라고 터치연구니까 맞는 것만 확인해 보세요. 4. 임차권 등기. 동시행관계 아니죠. 따라서 4번 동시행관계 있다고 보성면 4번이고 5번은 뻔한 게 집에서 확인하고. 27번의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1번 지문은 지금 저당권으로 돼 있으나 이거는 세트로 묶어서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세트로 묶어서 저당권뿐만 아니고 이율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이 줬다.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양도담보 1억 빌린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 이전해 줬다. 양도담보는 이전 등기 또는 돈 1억 원 빌린과 동시에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가등기 담보.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양도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다 뭐하고 요즘에는 동일시해버려. 저당권하고 저당권 동일시하니까 여기 채무 변제하고 여기 등기 말소하고 동시행관계냐 요 얘기인데 1번은 저당권으로 되어 있지만 1번은 틀려있죠. 동시행관계 아니고 선 뭐 변제 후 등기 말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다 마찬가지예요. 바꿀 때 안 들어가란 말이야. 선 변제 후 등기 말소. 왜냐? 모든 담보물권은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 변제하면 자동으로 소멸해요. 187조에 의해서. 그럼 여기 등기는 다 뭐가 돼버려? 원인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말소시켜도 상관없다. 그런 취지. 따라서 1번이 틀렸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뭐로 바꿨을 때도 이전 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로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확인만 하세요. 아까 앞에서 3번이나 그 터치한 판례 3번은 맞죠? 4 아까 앞에 나왔던 거예요. 맞죠? 5 바로 위에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5번 질문은 훈련해야 돼요. 맞죠? 저당권 설정됐을 때. 그 다음 28번의 경우에 동시행관계 없는 경우는 기억번은 동시행관계 아니고 니은 바로 앞에 나온 거예요. 동시행관계. 디귿번 아까 얘기 들어준 거고 동시행관계고 니 1번도 아까 앞에 나온 거고 미인번도 바로 앞에 문제에서 세트로 정리하고 가르쳐주고 미인번은 맞는 것만 해보세요. 들려있죠? 선, 변제, 후 여기 등기 말소니까. 따라서 기억번하고 미인번 요 두 개만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29번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 관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물론 이제 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가르쳐 줬어요. 이런 거를 옛날에 이제 비교 문제다 그래서 뭐 얘처럼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 차이점 뭐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비교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점은 요즘에도 출제가 돼요. 왜 그러느냐? 요 차이점을 사례 문제로 출제하기 쉬우니까 요즘에는 사례 아니면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 문제는 쪽팔려서 안 낸다고 말이야. 이런 식의 문제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는 돼요. 우리 시험도 실제로 사례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 유치권과 동시행항변 차이점이 지금부터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갑이 노트북 수리를 의뢰에게 맡겼다. 수리해줘라. 알았다. 계약이죠. 그럼 이 수리해달라고 노트북 수리를 맡기는 것도 계약인데 이게 무슨 계약이냐? 수급인이 아무리 땀을 빨빨 흘리면서 수리해도 수리가 완성이 안 되면 단 한 푼도 보수를 못 받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수리가 완성이 돼야지 보수를 받아요. 이처럼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우리는 도급계약 요리 이야기로 꼭 뭐 건물 지어준 것만 아니고 그러면 얘가 도급인 얘가 수급이죠. 도급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왜 뭐가 쌍무계약이냐? 뭐 때문에 뭔 채무가 대가지 의존가 있길래 일이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급인은 요거 이제 수리를 끝냈으면은 그 노트북을 얘한테 인도해 주는 뭐 완성물 인도물을 부담해요. 요게 동시행관계라고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얘가 수리가 끝나면 수리대금 채권을 갖죠. 이 수리대금 채권은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에요. 참고적으로 유지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법이 정한 성립요건 갖춘다 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이 채권과 물건과 개념관계죠.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일까? 수리대금 채권처럼. 그 다음에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췄으니까 우측의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저번 주 우리가 유치권 문제 풀면서 이미 알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사례를 이렇게 물어봐요. 이 경우에 이제 노트북 소유자를 A로 만들어 놓고 A가 노트북을 갑에게 빌려줬다.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첫째, 이 갑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자에게 노트북 반환 청구를 했다. 수리대금 절대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어야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찾으세요. 첫째, 이게 도급계약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로 발생이 되는 무슨 권리? 이게 동시행관계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네가 보수 지급할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반환 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이 어디서 발생한 채권이고 목적물 점유하니까 뭣도 성립이 되고 유치권도 성립하죠. 따라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병존한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병존한다. 따라서 얘한테는 두 개 권리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권리 행사 가능하냐? 이런 사례도 우리 시험에 출제됐고 이게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수리대금 안 주면서 반환 청구했을 때 제3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말이야. 여기 지금 유치권은 흔히 말하는 독립한 물권이죠. 물권은 절대권이야. 누구한테나 주장해. 따라서 얘는 얘한테 유치권 행사하든 얘한테 행사하든 상관이 없어요. 물권이니까. 그 대신 동시행 항변권은 독립한 물권 아니죠. 요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이 되는 이행 거절 권능이야. 그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거다. 항상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계약을 상대방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본이야.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얘한테만 행사하는 거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얘한테까지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하겠죠. 얼마나 사례 내기 좋냐고 말. 이렇게 출제를 해. 따라서 거기 답은 물론 1번이고 가장 핵심은 4번 지문이고 요게 사례로 출제가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내는 거는 옛날 19세기 문제고 이런 식으로 사례로 내고 유념해서 정리 잘하란 말이야. 그 다음 30번의 경우에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그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부담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쌍무계로부터 발생하는 두 번째 특징 위험부담.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8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9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기기 약속을 했는데 이 사이에 8월 15일쯤 이 건물이 매수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일단 유효고 총칙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보고 따라서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은 참 일단 발생이 되고 자 매매되게 미뤄금을 했다. 대금 지급 처음도 일단 발생이 되고 요 계약은 유효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후발적 불능에서 유효다 전제 딱 하고 이때 첫째 요 건물이 왜 멸실이 됐느냐. 8월 15일 날 쌍방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멸실이 됐다.
또는 옆집에 불려서 매수를 했다. 제3자 A가 불려서 매수를 했다. 이처럼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했다.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요. 그 대신 계약은 이미 성립된 이후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매대금 1억은 갈려서. 얘는 내 잘못도 없이 날라갔으니까 매매대금 1억은 달라. 얘는 거꾸로 나는 만져도 못 봐서 1억은 못 준다. 분쟁이 생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불이익을 두 놈 중에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그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위험보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첫째, 당사자 쌍방의 책임론사로 이행에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죠. 따라서 얘는 일단은 이행에 불가능했으니까 채무를 면하겠지만 이거하고 매매가 쌍무계약이니까 이거하고 대가적 의존관계 놓는 매수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소멸하면 의존관계 있는 이 채무도 같이 소멸이 돼야죠. 그래서 위험부담도 쌍무계약도 발생이 되는 거야. 이게 같이 소멸이 되니까 얘는 채무는 면하겠지만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 잘못도 없이 금을 날리면서 대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게 채무자 위험보다. 물론 외에도 있죠. 채권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거나 얘가 현장 답사가 불려서 매수를 했다. 얘가 불이익을 해야죠. 채무 면하겠지만 여기는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얘한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얘는 만지도 못 보고 대금 주니까 불이익이 없는다. 또 한편 여기 이제 9월 20일 날이 소유권 넘기기 약속 날짜인데 이행계 이행 제공을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하더라. 건물 인도 안 받아가더라. 그래서 수령을 지체하고 놓은 도중에 9월 한 25일쯤 태풍이 일어나서 건물이 매실. 그러면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 당연히 누가 불이익이 있는다? 얘가 이런 경우를 채권자 이행보다 이거 묻는 건데 이거는 거의 100%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딱 1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문제 정답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줄 한 줄 다 읽고 문제 풀고 그러면 하세월이야. 이런 거는 거저먹기니까 딱 10초 숨 쉬기 전에 한 문제 맞추고 빨리 시간 절감해야 되니까. 먼저 30번부터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이전 느낌이 인도를 해줬는데 그 후 옆집에 화재가 나서 주택이 연소됐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전 등기 등을 안 해준 상태에서 옆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누가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채무자가 이행 부담해야죠. 근데 등기 전 해버렸잖아. 뭐 물어봤나요? 위험의 이전 시기를 물어봤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법에 등기니까 등기를 이전임과 동시에 위험이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넘어갔는데도 매도인이 불이익을 입을 필요 없다고 말이야. 따라서 위험이 이전이 됐으니까 등기 전과 동시에. 이제 정답 골라보세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잖아. 요거는 딱 5초만 풀겠네요. 답이 1번에 있기 때문에. 31번의 경우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이 돼서 을과 매매 결정을 하고 계약금과 중독만 본 상태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하로 각과 의료 가실 없이 양당사 모두에게 규칙사가 없다는 거죠. 주택의 소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쌍방 당사 모두에게 규칙사가 없으니까 채무자가 이행보다 딱 답 나왔잖아. 1. 갑을 상호하는 채무불량 그만했고 채무불량은 규칙사고 있어야 돼요. 요 매도인 채무자가 규칙사에서 매수했다. 이렇게 채무불량 문제는 안 생기고 1번 같은 채무불량 나오면 읽지도 말고 넘어가요. 2.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왜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자주 물어봐요.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이 사례는 위험을 부담하니까 얘는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뭐 하지 않을게. 딱 이미 교부받은 계약금 3천이 있다. 요거를 전액 그대로 반환한다는 거. 따라서 2번 질문 그대로 맞고 3번의 경우에 갑이 대가 이행을 부담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대가 이행, 매매대금 받을 수 없는 불이익. 갑은 이렇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맞고 5번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적극 인정은 어떻게 하면 유효하다. 여기 537조, 538조 위험부담하거나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4번 질문 맞죠?
5번의 경우에 만약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료 상당한 부당이득 반환물을 발생한다. 이거는 판례를 못 걷는데 이 경우에 이제 쌍방 모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매도는 차무 면하겠죠. 그 다음에 대금지급 청구,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니까 받은 거 있으면은 계약금 충당금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매수인 쪽에서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한 바가 있으면 얘도 그 부당이득은 똑같이 반환해야 돼. 얘가 계약금 충당금 돌려주듯이 얘가 사용했으면 사용이 똑같이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다. 고역이니까 5번 질문이 틀렸고 32번은 여러분 24였다니까 엊그제 거죠. 실제 기출문제예요. 토시자는 안 틀리고 24번은 문제는 아주 쉽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이유가 있어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이전된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그냥 후발적 불능이다 그 이야기죠. 읽으면서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 그런 걸. 그 토지에 대한 병역 강제 수용으로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채무자 이연부담 읽으면서 그걸 판단해야 되고 다음 사람 틀린 것은 1. 갑을에 대한 소유권 의무는 소멸한다.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2. 을은 갑에게 보상금 조건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매수인은 갑에게 보상금 반을 청구했다. 요 2번 3번은 대상 청구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매대금 예컨대 이런 경우에 1억 원을 했는데 여기에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 1억 5천 받게 생겼다. 1억 5천.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매매대금 나도 이행해야 돼. 매매대금 1억 주고 얘가 받게 될 보상금 1억 5천 넘겨받는 것이 낫죠. 이런 거를 대상 청구권. 요거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우리 학설이나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2번, 3번은 대상 청구권이니까 맞고 4번의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령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채무불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5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이것도 맞다고 고른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짜리가 수두겠고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요금 2천만 원 주었다. 그럼 대금지급 청구를 뭐 하니까?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해야죠. 원래 계약금은 매매대금으로 써먹는 거니까. 근데 거기 배급 반환을 청구했다 이러니까 맞다고 다 골라쁜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뭔만 남아있어? 565점만 남아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갖고 매도원은 항상 얼마 돌려주고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는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다 말이야.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해당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5번도 맞다고 골라서 빵점짜 수두겠다는 거야. 해약금면 해지할 때만 2배 돌려주는 거야. 이거는 해약금면 해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받은 계약금 그대로 반환하는 거야. 2배가 아니라. 왜 빵점짜 수들 건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나오면은 여러분도 전부 5번 배급 반환 창구 이걸 틀린 건데 이게 5번을 맞다고 골라가서 또 빵점 받고 나는데 가만히 보자 해갖고 얼마 돼서 거는 거야. 1번인가 2번인가 그러면 시간은 있는 대로 잡아먹어 또. 그러다 또 틀리고 나오고.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서 알아들었을까? 제3자 연결 다시 7번 보세요. 제3자 연결이 다른 거 없어요.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요 2개를 갖고 놀면 합격할 것이고 못 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가 관계하고 보상 관계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면 제3자라는 계약은 공짜 문제고 그게 안 되면 외워서 풀면 이건 무조건 낙방의 실행기라고. 지금 제3자라는 계약도 거의 99%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억 원에 매매했다. 계약의 당사자가 얘니까 얘가 원래 대금채권 가져야 되는데 얘가 병역에 1억 줄게 했다. 해서 을에게 요청했다.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주라고. 이런 애를 요약자. 채무부담 약속 요청한다 그래서 요약자 그래요. 나한테 부담하지 말고 얘한테 부담하세요.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 요약자. 그럼 얘는 거꾸로 낙약자 그러겠죠. 그걸 승낙하는 자니까. 그러면 이 계약 체계를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 얘를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항상 먼저 확인하는 습관 들이고 대신 이제 보통의 사례는 제가 칠판에 들어준 것처럼 매매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럼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얘를 수익자 그러는데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습관 들이고 얘를 요약자, 얘를 낙약자.
그럼 얘는 어떻게 요청할까? 이 동일한 사안에서 건물 매매했다. 매수를 요약자로 바꾸면 뭘 요청해? 얘는 또 돈 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소유권 나한테 넘기지 말고 얘한테 이렇게 정하겠죠. 예? 요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든 물권이든 상관없어. 얘가 요약자가 되면 소유권이나 물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만 말고 뒤집었을 때 그 이야기야.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요약자 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인은 꼭 해야 되고 얘를 요약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 대가관계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제 갖고 놀면 되는데, 먼저 얘가 얘한테 1억 원 받고 싶으면 받겠다는 수익의사표를 하면 돼요. 1억 원 받겠다고. 그러면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발생, 권리행사하면 1억 원 지급. 얘는 1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는데, 이 손실은 요약자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사이 원인 관계, 정확하게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얘가 보상이 받죠. 이 소유권 이전은 매매를 통해 이전받으니까 요 두 놈 사이의 토지 매매, 요게 보상관계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얘로 하여금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 제3자 약관 덧붙여 놓은 거를 제3자라는 계약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바꿔 말하면 이 매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러면 제3자라는 계약은 어찌 돼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여기가 무효 취소되니까 제3자도 똑같이 무효 취소. 그러니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했나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사례로 물어보니까 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얘한테 내가 각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니까 1억 원 지금 못하겠다 거절할 수도 있고, 이 매매가 유효인 경우는 얘가 소유권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얘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니한테 대금 못 주겠다고 동시항변권 행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이게 보상관계예요. 그 다음 대가관계. 그러면 이 갑이 요 매매로부터 발생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얘로 하여금 취득할 때도 두 놈 사이의 원인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는 얘로부터 건물 한 채를 1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를 했어요. 매수대금 1억 원을 주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땅 팔았다. 땅 팔아서 요 매수대금 주자고 말이야. 받아서 주면 굳혀낼까? 네가 주어라 밥 먹는 집아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얘로 하여금 이 매매를 발생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두 놈 사이의 건물 매매죠. 이런 것을 대가관계. 얘가 소유권 넘겨주면 얘는 손실을 입죠. 이 요약자가 입은 손실에 대응하는 관계다. 그래서 요걸 대가관계. 그러면 요 두 놈 사이의 건물 매매하고 제3자라는 계약은 전혀 별개의 거죠. 따라서 대가관계 흠결을 하자. 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칠 일 없잖아.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거꾸로 대항할 수 없다.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어. 얘가 1억 원 달라갈 때 얘가 얘한테 야마 네가 가보고 처럼 매매가 무효니까 1억 원 못 주겠다.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얘가 그래. 네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 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더 나가서 여기 요약자도 마찬가지야. 요약자도 여기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됐다 그래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기 채무를 이행 못하겠다고 얘한테 거부 못해요. 얘가 소유권 넘기다라고 청구했을 때 갑이 얘한테 내가 병하고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를 했고 이 매수대금 지불하기 위해서 땅을 판 건데 여기에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건물 안 사도 된다. 그러니까 땅 안 팔겠다. 그러면 미친놈이다. 그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봐. 사례는 말로도 물어보고 이것만 갖고 놓으시면 돼. 이게 안 되면은 제3자에게 외화봐도 문제 못 푸니까 차라리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 합격의 지름길은 그 선택이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져 버려. 아무리 선생이 설명해주고 거품물고 가르쳐주고 해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옆에 짝꿍은 말 한마디 듣고 알아버리는데 그 사람마다 틀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건 포기하라고 말이야. 안 되는 걸 예외봐야 점수 안 나와. 민법은.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투자하자. 몇 점만 넘기면 되니까 평균 60만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이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야.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하려면 용감하셔야 돼.
같은 실력이면 용감한 사람이 빨리 합격해. 근데 용감하려면 언제 가장 용감하냐? 언제 가장 용감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용감한 거예요. 세상 이치를 좀 알면 용감 못하나요? 첫해 때, 처음 공부해서 첫해 때 시험 나갈 때 가장 용감해. 가장 실력 발휘 잘하고. 첫해 때. 떨어지고 두 번째 가면 이때부터 살살 실력 발휘 못해. 그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하나 들어요? 가장 무서운 애들도 어린애들이 무섭잖아요. 세상 이치를 모르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 이치를 하니까 겁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공부 기간이 되신 분들일수록 더 용감해야 된다 말이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 안 되는 거는 왜 이런 분들이 선택을 못하고 집중을 못하느냐? 걱정 때문에. 불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분명히 제껴버를 하고 외운다고 될 일 아니까. 근데 불안한 거야. 요것 때문에 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용감하시라고 말이야. 감정평가 실무 나 같으면 이해 안 되면 통째로 6문제 제껴버려. 왜? 공부해도 어차피 찝어야 되고 공부 안 해도 찝으면 공부 안 하고 찝을 때가 정답 확률이 높아. 공부를 어선풀이 하면은 빗속을 뚫어. 빗속을. 읽은다고. 왜? 공부 좀 했으니까. 읽어. 그 제대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요것과 저것과 시간도 더 걸려. 그러다 이만한 실력 갖고 하다 보니까 빗속을 뚫어. 근데 공부 안 해보면 어째요? 용감해. 1번으로 통일시키자 그러면 2개 맞춰. 제 말 알아들어요? 제끼라고 말이야. 찢어버리세요. 지금 이대목에서 안 되는 부분 찢어버리라고 말이야. 그래야 빨리 합격하셔.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평가 아니야.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정말로 지금보다 민법 시험도 한 10배는 더 힘들게 공부하셔야 돼. 옆에 짝꿍보다 한 개를 더 맞춰야 되니까. 내가 82.5를 맞아도 커트라인이 83점에 떨어져 버려. 그게 상대평가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은 항상 이제는 여백의 미를 즐기라고 말이야. 이게 세상 이치요. 여백의 미를 즐길 줄 알아. 시험에서도 항상. 그래야 합격하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안 된 건 제껴 풀자 말이야.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럼 하시라고 말이야. 근데 어떤 걸 전혀 안 돼. 그럼 이거 포기 풀고 여기다 투자하면 요거 확실히 맞춰보면 돼. 60점은 이렇게 하시면 돼. 기분 한 개 맞추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추고 한 개 틀리고 따닥따닥 하다가 기분 좋아서 따닥 하면 60점이야. 이게 60점이라고. 근데 왜 헤매냐고 말이야. 한 개 맞추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추고 한 개 틀리고 하시라고 말이야. 그 기분 좋으면 2개 맞출 때도 있어.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그 60점이라고. 그러니까 용감하셔야 돼. 진짜 제 말 듣고 쉽게 합격하는 아들도 많이 있는데 제 말 안 듣고 그렇게 뿌덕뿌덕 우긴 사람들,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 내 강의한 지 지금 30년 다 돼가는데 수만 명을 용감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 때문에 안 되는 걸 제껴보라고 말이야. 법조문 외우는데 너무 시간 걸린다. 금필 용경률 외우는데 시간 걸리고 나는 도대체 금필 용경률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안 하고 외운 사람들 제껴버려. 해년마다 한 번 나오면 그 제껴버리고 그 외울 시간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예? 중개사법에서 뭐 벌칙 규정? 예? 죽으라고 외워도 안 된다. 나는 외워서 맞춰도 틀리고 그냥 해서 틀린다. 그러면 안 알고 틀린 게 나아. 안 오고. 왜?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면 되니까. 제껴버려 이런 거 막. 왜? 저거 한 개 맞추면 뭐하고 안 틀리면 뭐해.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투자하면은 한 개 포기한 대신에 고박인데 10점을 더 맞죠. 2.5 포기한 대신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과목별로. 그래서 과목을 통째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왜? 가락이 있기 때문에. 가락이 있기 때문에. 왜? 40점을 넘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이 어렵다 해서 민법을 통째로 포기하면은 개론에서 90점만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째로 포기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50점은 맞아요.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지금은 선택과 집중. 거기 33번부터 보세요. 거기 이제 기억번에 병존적 채무인수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34번에서 2번에 면책적 채무인수, 3번 지문에 이행인수가 나와 있죠. 요게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설명을 하면 10분이 걸려버려.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고 이행인수도 설명을 하면 차라리 이거는 그대로 외워보라고 말이야. 병존적 채무인수 하나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3자는 계약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3자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물어보면 제가 또 10분 넘게 가르쳐 주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 기업권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라는 계약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인번 요건에서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요 수익자가 반드시 현존 특정됐을 필요가 있는가? 고역인데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라는 계약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그러면 갑이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을이 삼성화재 보험회사. 그럼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요. 1억 원짜리에. 그러면 갑이 보험회사 뭐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제3자라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죽거든 보험금을 누구한테 지불해라 요청하잖아. 요약자, 보험회사가 낙약자, 우리 얘한테 지불해라 수익자. 근데 이때 이제 그 얘가 뱃속에 드는 태아라 그 말이야. 내 죽거든 우리 부인이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데 뱃속에 태아가 있다. 근데 요 태아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혹시라도 죽을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나 죽거든 태아한테 보험금 줘라. 이렇게. 현존 특정될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니인번 지문 당연히 맞고 디귿번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맞춰보세요. 디귿번. 이런 걸 외워서 못 푼다고 말이야. 이렇게도 물어보고 사례로도 물어보기 때문에. 낙약자는 아까 이야기했던가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가 무슨 관계였어요? 요약자하고 수익자 요 두 놈 이렇게 할게. 대가관계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를 하고 그 위험도 두고 대가관계에 항변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니 1번에 요약자 낙약자 요거는 총칙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니 1번이 여기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요 칠판의 사례에서 요 병의 수익자인데 요 두 사람 사이의 매매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존재. 그럼 이게 무효 취소가 되겠죠? 요때 여기 수익자가 여기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어요. 요때 수익자가 보호 대상이 있는 제3자인가 여기 민법 총칙 시험에서 최근에 자주 나와요. 얘는 제3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러면은 보세요. 원래 이 요약자가 이 매매로부터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할 건데 요거를 수익자가 얘를 대신해서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요약자하고. 이 매매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직접 취득한 거지 다른 놈 거쳐서 취득한 제3자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제3자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 매매 계약을 내가 취소했으니까 뭐 착오를 취소, 사경을 취소 또는 이 사례처럼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됐으니까 너한테 1억은 못 주겠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고 따라서 계약법에서는 사료라고 따라서 니 1번 선의 수익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틀려있죠. 총칙에서 단답시로도 자주 나와요.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자는 계약이 있어서 누구? 수익자. 이렇게 단답식으로. 그 다음 34번의 경우에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껴버려 그랬죠. 그냥 요약버리면 되고 4번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4번 질문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니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항변하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려있고 5번의 경우는 요약자 계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 낙약자의 참후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는 원래 해제도 마찬가지고 취소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는 요약자가 하고 대신 여기 수익자는 참후 수익자는 이제 계약 해제는 뭐하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참후 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게 돼요. 그걸 묻는 것이 5번 질문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려있고 그 다음에 35번의 경우에 1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지문 두 개를 지금 묶고는 지문인데 박스에서 수익의사표라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단 맞아요. 요약자가 위 수익의사표 후 낙약자의 기책사유로 계약을 해정하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들려있죠? 해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해요. 수익자도. 따라서 기업분 디귿으로 틀렸고 니인번에 이걸 묻고 있는데 니인번도 그 판례가 내 기억으로 10년 전에 딱 한 번 나온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지금 얘가 1억 원 받겠다 수익의사표 1억 원 전 대금패권 취득 얘가 이제 권령사에서 1억 원 달라고
요때 얘가 1억 원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해지하는 게 아니고 요약자가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얘가 이제 이자의 채무 불이익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하면 이자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소멸이 되겠죠. 요 매매가 해지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익자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자 동의를 얻어야지 계약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큰일 나버려. 지금 얘가 채무이행 안 하니까 계약을 얘도 해지하고 얘도 지금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야. 이 계약을 해지해야지 자기도 이 채무를 면한다고 말이야. 근데 얘가 동의를 안 해주면 계약 해지 뭐 한다? 그럼 이 채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자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이제 이자 권리는 소멸하는 거고. 따라서 니은번 동의 없이 해지할 수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요게 최근에 제3자라는 계획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판례고 디귿번이 해년마다 지금 한 5, 6년째 안 빠지고 나오는 판례니까 보세요. 요 경우에 얘가 얘한테 이행을 딱 해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이자의 채무 불이익 이유로 얘가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해지했으면 이행한 것을 반환받아야죠.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그럼 이 경우야 얘는 이 수익자에게 이행에 따라서 얘한테 반환 청구가 됩니까? 이걸 묻는 거야.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도 이 계약의 당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얘한테 이행했다 하더라도 얘한테 반환 청구 못해요. 따라서 디귿번 판례는 맞는데 이 판례가 최근 한 5, 6년 동안에 한 해도 안 빠지고 제일 많이 제3자가 출제된 판례고 36번의 경우 이제 제3자라는 계약은 이렇게 사례가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본 시험도 을은 갑소유액 수익등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가부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까지 요약자 낙약자 머릿속 그림 그렸어요. 전형적인 제3자라는 계약 사례예요.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로 되어 있죠. 매도인이 요약자고 옳지 않은 것은 1. 약수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도인이 가부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가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더더욱이 낙약자하고 수익자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 지문도 지금 엉터리로 넣어놓은 거고 당연히 병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해요. 맞아요. 지문 자체는. 여기 이제 요약자가 계약 해지할 때 수익자 동의했는 게 이렇게 내면은 그게 맞는 소리겠지만 지문 자체는 맞다니까. 근데 지문 자체가 허접한 지문이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2번에 각과 병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치료돼. 요 각과 병간의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요 각과 병 대가관계죠. 각과 병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 요게 취소가 되더라도 각과 을간의 매매 계약 유효하다. 대가관계 흠결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따라 유효니까 2번 질문은 맞고 3번의 경우에 각과 을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로 치던 경우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선이라도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맞죠? 총칙에서도 물어보고 4번의 경우에 만약 4번 질문 잘 봐야 돼요. 만약 병이 여기서 수익자로 됐는 애가 요약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매매 결제했다. 전제를 해놨죠. 지금 요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요 을하고 매매했다는 거예요. 요 대리인으로서. 얘가 지금 얘를 뭐 했어요? 기망했잖아요. 요게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총칙에서 지겹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물어봤나요? 그 4번 질문은? 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 봐.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둘이고 얘가 제3자 사기강봐서 제3자 해당된다. 그거 묻잖아요. 대리인을 사기강봐 제3자 사기강봐? 아니잖아. 해년마다 묻는다고 총칙에서. 따라서 이거는 110조 2항에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 대리인을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갑이 알든 뭐든 상관없이 얘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겠죠. 대리인을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에 있어서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 4번.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걸릴 수 있는 이 매매가 취소했다. 당연히 틀려있죠. 이 경우는 본인이 이자 사경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취소해요.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을 사경박 사하죠. 5번의 경우에 갑의 채무불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연 5년째 나오고 있는 팔로 그 박스에서 가르쳐 준 판례예요. 바로 위에 문제 박스에서. 맞나요? 시간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35번에 디귿번 그 판례를 지금 사례 들어온 것이 36번 5번이잖아요. 단어 2개 보고 확인하시라고 말이야. 맞죠? 그 다음 37번은 꽤 된 문제인데 여러분 17회 때 실제 기출문제 지금부터 9년 전 아니야 10년 됐구나. 17회 때 실제 기출문제 토시안 안 틀리고 금전 소비대차 기하에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의 매수한 일과 합해서 의리 매매대 병이 지금 전형적인 제3대각 사례죠. 매도인이 유약자고 매수인이 낙약자고 이런 것도 제3자라는 계약은 아주 분석이 쉬워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풀어본 공동재당 사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거는 딱 2, 3초면 분석이 돼요. 유약자, 낙약자 숙제 확인했죠? 1.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한 병의 수익자 병은 대금 채권 제도의 엉터리 같은 질문이죠. 수익자가 통지받은 게 아니고 수익의 의사표를 해야지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1억 원 받겠다고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 해야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갑이 통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권리 취득하려면 1번 틀렸잖아요. 2번의 경우에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른 걸 알더라도 병의 지급욕을 거절할 수 없다. 이제 예로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계속 풀어본 그 지문을 2번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 대가 관계가 무효다 그 이야기요. 맞나요? 대가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잖아요. 병의 지급욕을 거절 못해요. 3.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 수익자요 해지할 수 있다. 틀려있죠. 해지는 유약자가 하니까.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유약자 갑은 착오일로 매매가 취소 없다. 틀려있죠. 저 갑과 을사의 매매가 착오, 사기강박, 허위표시, 비준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무효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무효취소 주장할 수 있으니까. 5. 의료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익 이유로 갑이 아까 앞에 나온 판례죠. 매매 계좌면 수익자 동의를 얻는다. 틀려있죠. 동의 필요 없으니까. 38번의 경우에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를 이게 이제 제3자 계약 마지막 사례 을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불한 약정을 했다. 또 전형적인 제3자 계약 사례죠. 물론 전형적으로 매도인이 유약자고 매수인이 낙약자로 되어 있고 1. 수익자 병이 을에 대해서 수익 의사표를 한 후 을이 대금 채무 이행을 지시하는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 지출한 손해배상 청구 하나 해지할 수는 없다. 2개 묶어놨는데 완벽하게 맞죠. 2. 갑과 을은 합의해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이 수익자가 이제 수익 의사표를 하면은 얘한테 이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돼요. 이처럼 이제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수익 의사표에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여약자, 낙약자가 첫째 합의에 의해서 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건 안 돼요. 합의 해지하면 소멸이 되니까. 그 다음 매매대금을 1억 원을 했다가 얘가 이제 수익의사표 하면 1억 원짜리 대금 주고 생겼는데 매매대금을 7천만 원 감액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권리를 변경시키니까. 대신 판례하면 외회가 있어요. 외회가 2가지인데 첫째 수익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미리 여약자, 낙약자가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미리 이런 경우는 외적으로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 행위를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판례 입장이고. 이걸 지금 묶었는데 3번, 2번 지문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미리 지금 유보했다고 되어 있죠. 수익자 권리를 변경 소멸 기씀을 이런 경우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3번, 2번 지문 뒷꼴랑지 변경 권리 변경 또는 소멸시키면 다 틀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는 540조. 이 경우에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받겠다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은 제척 기간이 규정이 없으면 10년이에요. 딱 얘는 10년 이내만 수익 의사표 하면 되니까 얘는 장기간을 치서 불안정한 취에 놓이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야. 입도 또 어떻으냐 물어봐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익 양수에 배경으로 확답해 달라고 채우고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이때 얘가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540조 법조문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3번 질문이고, 4번의 경우에 병의 수익을 접한 후라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빨리 너 병에게 1억 원 줘라 이행 청구할 수 있고, 5번의 경우에 의료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가부 의료에 대한 소유권 의무는 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자의 소유권 의무하고 이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 따라서 얘가 소유권 이전을 아직 안 해주고 있으면 얘한테 요약자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당신한테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동생관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5번 질문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자라는 계약이에요. 좀만 쉬었다 가죠.